오늘은 우리 교과 과정이 없는데 좀 하나 더 설명드리려고 ITQ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2교시 3교시에만 시험을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다음에 엑셀 우리 배울 거 아닙니까? 엑셀로 같이 시험을 보시면 1, 2교시 보시든지 2, 3교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교시에만 보는 시험도 있어요. 액세스라는 자격증은 1교시에만 봐요. 2, 3교시에는 안 봐요. 인터넷은 2교시, 3교시에만 시행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다른 과목하고 섞어서 공부하실 시험 보신다 그러면 1, 2교시, 2, 3교시 보시면 되고, 인터넷만 보신다 그러면 1교시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좀 제약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인터넷 시험은 한글 문서로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TQ 인터넷, ITQ 뭐 한글, ITQ 엑셀, 파워포인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 저장하는 거고, 엑셀은 엑셀로 저장하고, 한글은 한글로 저장하잖아요. ITQ 인터넷도 한글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내문서 안에 보면 사실은 ITQ 폴더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D 드라이브에 보관했고요. 여기 보면 답안 파일 인터넷이라고 있어요. 얘를 여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D 드라이브죠. 우리는 이제 D 드라이브도 넣어놨는데, 이 D 드라이브에 여기 보면 답안 파일 인터넷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여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린 지금 B형 문제 푸는 거니까 B형이라고 적으면 되고, A형 뭐 A형은 없고 B형 C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건 번호는 뭐 1, 2, 3, 4, 5, 6, 7, 8, 뭐 이름은 각자 이름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뭐 B형인지 C형인지 이렇게 적는 거죠. 요것이 여러분들 문제지 앞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고요. 얘를 저장할 때는 파일에 가서 그냥 저장하시면 안 되고,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저장하냐면, 우리가 보통 내문서 ITQ 폴더에 저장을 할 때 수건 번호 빼기 각자 이름 이렇게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저장하면 ITQ 한글 답안지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빼기 인터넷을 하나 더 적는다. 거기 써있어요. 여기 써있으니까 수건번호 빼기 이름 빼기 그 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저장을 해라. 감독관이 뭐 또 자세히 설명을 해 주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시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저장하고, 이제 저장했으니까 전송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풀겠죠. 여기 이제 1번서부터 저 밑에 12번까지 답을 작성해서 저장을 해서 전송하는 겁니다. 문제지는 보시면 되겠죠. 뭐 문제지 한번 보죠. 아는 거는 검색하지 않고 그냥 답 써도 돼요. 아는 거는 답을 굳이 검색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 중 인터넷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제가 문제지를 한번 열어놓고 볼게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문제지는 실제 관련도 문제지고요.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 10월 달에 봤던 거. 여러분 토요일날 시험 본 건 아직 문제가 오늘 공개가 됐을 건데, 그래서 미리 이제 지난달에 시험한 거는 이제 올려놔 드린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문제지예요. 그러니까는 1번, 2번이 30점, 30점이에요. 다음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옳지 않은 거, 익명성.
뭐 자기 이름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상관없잖아요. 현실도 P, 얼굴 안 쳐다보죠. 비대면성. 가치 규범이 엄격하지는 않죠. 그냥 나이가 많던 적던 그냥 닉네임으로 만나고 아이디로 만나니까 뭐 반가 라고 보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4라고 쓰면 돼요. 이걸 가운데 정렬을 하던 그건 여러분 마음이고, 답이 4번이니까 동글뱅이 4번인데 그냥 4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가나다라 라라고 쓰기엔 좀 그렇고, 그럼 1번의 답은 네 번째다라는 걸 이제 대략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모르는 사람, 이 말뜻을 모르는 어린 학생들은 이걸 검색을 해보겠지. 네이버에다가 막 검색을 해서, 그러면 이제 대략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책자가 있어요. ITQ 인터넷 책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관련도 문제들이 쭉 설명이 되면서 어느 게 맞는지, 우리 어른들은, 성인들은 글자를 읽어보면 대략 답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가치 규범, 그러면 어린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알아들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인터넷 게임 중독자 일반적인 증상이래요. 중독자래. 중독자, 매니아가 아니라 온라인 스포츠 게임을 할수록 욕구가 생겨 게임보다 운동량이 많은 스포츠에 참여한. 그런가? 인터넷 게임 한참 하다 보면 막 농구도 즐겨하고 배구도 즐겨하려나? 많은 시간을 게임 생각만 하다 보니까 다음번엔 어떤 게임을 할지 계획을 해요.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 다음 공부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을 해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개인적인 문제에서 도피하고 불안감을 떨기 위해서, 저도 간혹 그랬습니다. 뭐 스트레스 쌓인 일이 생기면 신경 쓰기 싫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게임이라도 막 애를 써서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잊어버리려고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죠.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중독적인 증상이 그런 거겠죠. 그러면 대략 이제 답은 몇 번이다라는 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답을 모르면 이제 그 게임 중독자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문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막 찾다가 시간도 많이 허비될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 그렇죠? 1번. 제 생각에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 ITQ라는 문제지 안에 인터넷 답안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불러와가지고 이름을 고쳐서 우리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여기가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풀지는 여러분 마음이겠지만은, 저는 경험상 저는 어떻게 검색할까요? 생리의학상이란 노벨상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중에 이름을 찾아볼까? 아니면 제가 이름을 검색해보면 이 이름이 범상치 않은 이름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상을 받았는지 나올까 하고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 그러면 노벨상 수상의 생리의학상 하고 검색하면 이름이 너무 많을 거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5사람의 이름을 먼저 검색을 해 볼 거예요. 그러면 참고로 크롬 브라우저로 검색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크롬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를 가지고 검색을 해야지, 크롬 브라우저로 검색을 하면 불리해요. 이런 거는 다 우리나라에 있는 정보들이잖아요. 요런 뭐 외국에 있는 이런 노벨상 받은 사람도 우리나라에 다 있거든요, 자료가.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집중호운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크롬 브라우저로 검색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돼서 만들어놔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네이버나 다음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검색을 해볼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뭐라고 이제 제가 쓸 거냐면은 에릭 벤치그라고 사람 있잖아요. 에릭 벤치그, 우리 문제지. 에릭
베치그, 에릭 베치그네요. 에릭 베치그를 검색을 해보면 노벨 화학상이라고 써있네. 대본에. 우리 보기에는 없죠. 화학상이 없어. 그럼 에릭 베치그는 이 세 가지 중에는 해당 사항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두 번째 사람 아카사키 이사무, 여기 있네. 아카사키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럼 노벨 물리학 여기 있네. 물리학상 받은 사람은 3대시 2번이 2번이죠. 3대시 2번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게 빠르더라고.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검색하실 겁니다. 존 오키프 이런 사람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요. 존 오키프 생리의학상이래요. 1번이네. 3번이 되는 거죠. 장치로 파트리크 모디아노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밑에 이름이 쓴 거 보니까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이네. 네. 이 사람은 문학상 3번. 그러면 5번이 되는 거죠, 이 사람. 그럼 답은 3번, 2번, 5번 순서대로 가나요? 답이 3번. 그러니까 생리학상은 존 오키프고, 물리학상은 이사무고, 그다음에 문학상은 모디아노고,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 같아요. 검색하는 거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간혹 옛날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요. 우리 도서 있지, 도서. 도서에 보면은 뒤에 ICBN인가 책 번호가 있어요. 블루 코드가. 그 코드하고 그 책 이름, 문학책 이름하고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코드를 검색을 해서 책 이름을 찾는 게 빠른지, 책 이름을 검색하면 도서 정보 중에 그 ICBN 번호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찾는 게 빠를지, 그런 걸 골라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문제가, 요 문제는 노벨상, 의학상이든 물리학상이든 문학상을 받는 사람을 찾는 그런 요령도 되지만, 문제를 가지고 보기를 찾을 건지 보기를 검색해서 답을 만들어낼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보편적인 문제죠. 보편적인 문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검색 문제인데요. 검색 문제니까 뭐 다 물어봐야지 뭐 여기다가. 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서부터 검색을 했어요. 앞부분은 검색을 안 하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영역에 자기지식 결합의 혁신이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뒷부분을 검색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식백과 메디치 효과라고 써 있어요. 메디치 효과. 그 다음에 블로그에도 똑같이 뭐 메디치 효과 이펙트 이런 것들이 나와요. 카페 가도 이런 말들이 보일 수 있어요. 지식인에도 보일 수가 있어요. 지식인에도. 뉴스에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거를 써야 답이 될 거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4번 문제죠.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게 4번 문제잖아. 이 4번 문제 주의사항이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보세요. 4번 문제의 경우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지식인, 위키피디아도 지식백과예요. 일반 백과사전 말고 위키피디아에 있는 지식은 안 돼요. 네이버, 카페, 블로그, 네이버가 아니라 블로그, 카페, 지식인, 지식백과, 개인 홈페이지, 여기에 답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걔는 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공식화된 사이트에 있는 것만 답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는 답은 여기 메디치 효과라고 해서 요거죠. 메디치 효과 요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복사해서 얘를 복사해서 아니면 여기서 뭐 쓰셔도 되겠죠. 그렇죠?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붙이면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세요. 원본으로 붙이지 말고. 그럼 글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때 상단에 주소 보이세요? 주소? 요 주소를 복사해서 요 답에다 붙이는 거예요. 요 답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몇 점을 준다? 30점을 준다? 몇 점 준다고 아까? 50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검색 사이트 결과를 만약에 제가 여기는 블로그에 있는 거를 클릭했어요. 그래서 요 블로그 주소 요 주소를 복사해서 붙였어요. 그러면 메디치 효과는 맞잖아요. 이건 틀린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 밑에 블로그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제출하면은 이거는 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이 메디치 효과는 답인데 이 밑에 있는 주소는 틀린 거를 차겠다. 이게 15점만 주겠다라는 얘기죠. 저희 시험 볼 때는 그냥 빵점 처리했었어요. 지금은 답은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급하면 내가 아는 내용이야. 그럼 메디치 효과라고 쓰고 URL은 모르겠어. 그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15점은 주는 거지. 반점은. 그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저희 시험 볼 때는 다 정답과 URL을 다 제출해야 돼요. 다 여기 있는 거 다. 근데 지금은 URL 문제가 요거 하나일 거예요. 요거 하나일 거라. 뭐 굳이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은 좀 이따 하고요. 5번은 좀 어려우니까 좀 이따 하고 6번 문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퍼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6번에 세로니까는 세 글자죠. 6번에 세 글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과거세, 미래세, 현재세를 통틀어 이루는 말 하면 뭐 지식인에도 있겠고 그렇죠? 지식인에 보니까는 시방삼세? 잠깐만 우리 이게 몇 글자죠? 세 글자죠? 과거, 미래, 현재를 세를 통틀어 말하는 건데 이게 미래 세상, 현재 세상, 과거 세상 그 세상을 말하는 건가요? 말뜻도 어려운데 시방삼세? 이거 네 글자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생? 어렵네요. 전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라. 거래금이라고 나와요. 거래금? 네. 금은 거는 옛날이고 레는 미래고 금은 현재인가요? 거래금? 예, 거래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는 이게 이쪽 계통을 아시는 분은, 불교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고요. 이쪽 계통에 전혀 말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세 글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헤매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의하는 제가 아는 건 아니에요. 저도 태어나 처음 들어보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검색을 해 보셔야 돼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거래금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른 문제를 또 한번 풀어 봐야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6번, 7번, 8번은 가로, 세로, 7번은 가로 4글자, 세로는 3글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거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한자로 쓰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거래금이라고 한자로 써도, 쓰고 나서 이거를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나오겠죠. 그렇죠? 뭐 한자로 써도 되고, 뭐 한글로 써도 되고. 예. 이렇게 글자를 검색하다 보면 밑에 완성돼서 나오죠. 네이버에서 주로 많이 물어봐요. 예. 근열원래, 근열원래라는 말이 써있네요. 그렇죠? 열 없다. 열 없다라고 표현 안 되네요. 부끄럽다, 뭐 겸연쩍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이버에서 물어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렵지는 않죠.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문제 9번은 지하철 노선 경로 찾기 서비스라고 했으니까 네이버에 가서 묻든지, 뭐 대구 지산역이라고 써요. 대구. 그러면 여기 네이버에 가서 지하철 노선도 검색을 해보면 검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구 누르면 대구 거 나오잖아요. 대구 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문제가 뭡니까? 대구 지산역이래. 지산역을 또 찾아야지. 이거다 쓰면 되겠다. 그걸 뭘 찾아? 여기 검색하는 애 있네. 문제가 뭔데? 최소 시간이잖아요. 최소 환승인지 최소 시간인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문제지에 최소 시간을 찾아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출발역에서 지산역을 검색을 하고, 대구 3호선, 그 다음에 도착역은 어디냐면은 고산역이죠. 고산역을 선택하면 길찾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중요한 거, 요거는 화면을 가리세요. 요거 이렇게 펼쳐놓으면 화면이 삐좁으니까 가리시고요. 자, 요렇게 요 밑에
잠깐만, 사라졌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떠 있죠, 그렇지? 얘를 가리던 안 가리던 간에 얘는 다 보여야 돼요. 근데 문제가 다 보이나? 밑에 답이 다 보여 이거야? 이 밑에 그림이 다 보이냐고. 저는 밑에가 살짝 가려지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네요. 근데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전체 경로, 검색 화면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검색 창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착이 어디고 출발이 어디고 물어봤죠. 이쪽에 화면이 보이던 이쪽에 오른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출발이 어디고 도착이 어디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밑에 보이잖아요. 그 왼쪽 창에는 지산역 출발, 고산역 도착이라고 해서 최소인지 최소 시간인지 최소 환송인지가 나와 있잖아요. 환송인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대략 전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이죠? 밑에 이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이거 보이면 되잖아요. 전체 경로. 얘를 프린트 스크린키 누르세요. F12번 오른쪽에 있는 F12번 오른쪽에 보면 PRT SCNN 키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한번 누르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창이 복사가 돼요. 그리고 답안지에 가서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붙이기죠. 붙이기 명령을 걸면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때 요 윗부분은 굳이 안 봐도 된다 그러면 클릭해서 얘를 자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이 부분을 잘라 쓰셔도 돼요. 아랫부분도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더 이상은 자를 게 없네요. 그렇죠? 근데 이대로 제출하면 안 되고 150에 100으로 만들어야 돼요. 더블 클릭을 해서 이걸 150에 얼마로? 100으로 딱 만들어요. 이 크기를 딱 고정시켜 버리세요. 150에 100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설정 누르지 마시고 크기를 고정하고 설정 누르면 이거를 못 고쳐요. 크기를 못 건드려. 행여나 작업하다가 또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얘를 크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에 100이 아니기 때문에 감점당해요. 그래서 150에 100으로 놓고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해버리면 이대로 답이 떴지 않습니까? 이대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버스도 있어요. 버스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중부여성발전센터로 가는 버스 노선을 찾아봐라. 그래서 전체 경로가 보이는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저 강원도 어디에 가면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어디 역까지 가는 거를 노선을 보여줘라. 이렇게 시험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뭐 버스 같은 버스에서 물어보면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강원도 어느 버스, 뭐 예를 들면 여기에 651번 노선 버스의 노선을 보여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원도 양양에 있는 어느 버스 노선 번호 몇 번에 대한 노선을 보여줘라. 이렇게 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버스에 가서 여기 가서 찾아보면 되겠죠. 어느 버스 정류장에 무슨 버스가 있는지를 보여줘라. 뭐 이런 거. 지금은 지하철이니까 지하철에 가서 어느 역에서 어느 역까지 가는 거에 대한 전체 경로를 보여줘라. 이렇게 이런 거. 이때 최소 시간인지 최소 환승인지, 지금이야 뭐 환승이나 시간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다를 수도 있잖아요. 복잡한 데는. 그런 거를 캡처해서 제출해라. 평상시에 많이 활용해 보실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시험에 낸 거죠. 9번 문제. 오광대라고 하는 오광대라고 하는 명칭 세 가지를 검색하래요. 그럼 뭐 이거야 네이버에서 그냥 물어보면 되죠. 무심결에
오광대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게 지금 명칭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시험 볼 때는 이런 검색어가 없었을 거예요. 오광대면 오광대만 나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달에 시험을 봤던 시험 문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검자들이 여기 있는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오광대 명칭 세 가지를 검색하시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검색을 한 거지. 우리는 보통 이게 이제 처음 문제 나온 거라면 오광대만 검색했을 거라. 오광대. 여기 오광대라고 있잖아요. 이 오광대 저 오광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오광대 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라졌어? 명칭 세 가지가 빨리 찾아봐야죠. 그렇죠? 진주오광대, 고성오광대, 가산오광대 이건지 오광대를 해봤어야 알지. 네. 아 여기 있네요.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가산오광대 세 가지가 있네. 무형문화재로 지금 6호, 7호, 73호가 각각 등록되어 있나봐요. 그럼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몰라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놓고 나서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가산오광대만 따로따로 써도 되고 원래는 오광대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이러면 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답이라면 세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를 누가 물어봤단 말이야. 예. 블로그에 가니까 이렇게 근데 얘는 URL은 필요 없고요. 어떤 이름인지만 나와 있으면 예. 이 장면이 어떻게 노는지는 우리는 몰라도 무슨 오광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아까. 오 이분은 블로그에다가 내용을 다 기록을 하셨네. 사진 하나 다 찍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통영 오광대에 관한 거 무슨 오광대에 관한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되게 어렵네요. 유네스코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 그랑프리 수상작의 제목이 뭐냐요. 자 보세요. 이렇게만 문제를 내면 원래는 이렇게만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뭔지를 모르니까 부연 설명을 앞에서 한 거예요. 이것도 오광대한 설명이 앞에 나와 있는 거고요. 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에는 부연 설명을 꼭 내줘야 돼요. 문제를 출제할 때. 저도 전국대회 문제를 제가 출제위원을 해봐서 아는데 문제를 낼 때는 앞부분은 부연 설명이고 그에 대한 실제 문제는 뒤에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는 내용인데 이해를 못하면 바로 문제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얘는 바로 이렇게 문제가 떠 있는 걸 봐서는 실제로 저렇게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지난달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수검자한테 저렇게 질문을 요청을 해봤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게 많이 나왔을 거고요. 실제로는 이걸 다 써봐야 돼요. (10대) 기술을 제가 해봤어요. 10대 기술을 써봤는데 2017년도 거죠? 근데 밑에 보니까 2015년도 뉴스도 있어요. 이건 의미가 없죠? 2015년도에 10대 기술 대상을 받았다. 우리나라 한국 과학자가 최초로.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 2017년도 거니까 2017년도 뉴스를 보든지 해야 되겠죠. 뭐? 내 몸에서 나오는 전기를 어떻게 하는 게 일이라고? 체온 전력 생산 기술? 아니잖아. 이건 2015년도 거잖아. 여기 나와 있는 그 배터리 얘기 나오는 거 있어요. 배터리 얘기는 체온 전력 생 이거는 2015년도 건가 봐요. 그 밑에 보니까는 블로그에 또 2017년도 블로그에 뭐 또 써 있는 게 있네요. 어? 이게 몇 년도야? 오. 카탈스러운데? 아닌데? 난민 긴급 대책이라는데 이거 아닌데?
정답은요, 비트네이션 난민 긴급 대책이래요. 얘를 한번 찾아보세요. 비트네이션 난민 긴급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쭉 찾아보니까는 떠오르는 세계 10대 기술 이런 건 아니고 세상을 바꿀 세계 10대 기술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검은 글자가 있잖아요. 검은 글자. 내가 질문한 글자하고 맞는 거는 이렇게 새까맣게 좀 진한 글자로 보이거든요. 2015년이니까 아니고, 2015년도니까 아니고, 이건 뭘까? 이 2015년도 얘기고. 답 찾아보신 분 있어요? 어떻게 검색을 했길래 아, 이거는 2015년도 얘기인데. 이것도 2015년도 얘기고. 찾아보신 분 있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유네스코 홈페이지 들어가셨어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뭐 찾아볼게요.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한번 직접 들어가 볼게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가보시면은 가장 좋은 거는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거니까 유네스코 홈페이지 가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폐박물관에 가면 화폐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네이버에서 물어보면 알려주기도 하지만 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화폐박물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들어가면 한국 유네스코 홈페이지가 이제 있겠고, 여기다가 뭐 직접 검색을 해볼까요? 과연 나올지. 업데이트인데 아까 유네스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답을 만들어 놓은 과정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로 물어보고 뭐 업무로 물어보다가 안 돼가지고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창이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면 되는데, 여기 우리말로 검색하니까는 안 나와가지고 영어로 물어봤잖아요. 영어로 물어보니까는 거기에 정보가 떴어요. 그래서 그 정보로 이제 답을 이제 대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네이버에서 바로 딱 답이 나오기도 하고, 안 되면 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뭐 에펠탑에 뭐 관람료가 얼마인지 그걸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경주 엑스포에 상시 전시장 경주 솔고미술관 성인 관람료가 얼마냐 물어보기 전에 경주 엑스포 홈페이지 찾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경주 엑스포 이제 찾으면은 이렇게 경주 엑스포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찾아서 호찌민 그 엑스포 나온 거 찾아가지고 기간도 답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솔고 미술관 들어가가지고 관람 정보에 가면 요금이 얼마인지, 성인 요금이 얼마인지 그것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죠? 플라잉 공연. 그런 거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뭐 찾아봐야죠. 뭐 여기에 네, 플라잉 공연이 있었네. 여기 뭐가 이렇게 솔고미술 플라잉 공연의 정상가. 이건 우대고 개인이죠. 개인 플라잉이 3만원이네 그랬죠. 도민은 2만원이고 단체는 15,000, 우대는 15,000원이고 정상 가격이 3만원이라는 얘기 같은데, 예, 답은 3만원 맞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3만원이다. 여기 이제 문제는 얘죠. 여기 문제지 뭐가 써 있냐면 이 문제가 써 있어요. 경주시 캐릭터를 찾으래. 이 경주시 캐릭터는 어디 있을까요? 이 문화 엑스포에 있을까? 없으면 어딜 찾으면 되죠? 경주시청을 찾으면 돼요. 경주시청. 경주시 캐릭터니까 경주시청에 가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을래나? 찾아봐야지 뭐.
여기 보면은 경주 소개의 상징 여기 있네. 상징 경주 소개 상징 또 CI 이런 거 있네. 그렇죠? 여기 이런 거 있네. 여기 있네. 왕과 여왕의 모습 있네. 보통 그 시청에 가면 시청이나 뭐 도청이라든지 군청에 가면은 거기에 CI 로고 같은 게 있어요. 상징 그러면 우리 이제 예전에 학교에 가면 뭐 교화, 교목, 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걸 찾을 수가 있고요. 거기 CI에 가보니까는 왕과 여왕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네. 그럼 얘를 이렇게 여기 있네.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고 답안지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붙이지 말고 이때는 원본으로 붙이기. 들어올래나? 아, 들어왔네. 그 밑에 아까 엔터가 많이 들어가 있었죠. 엔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는 엔터를 좀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시면 되지 뭐. 이 크기는 얼마나 하라는 말은 없죠. 자, 제가 아까 경주시청 홈페이지 찾았고요.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기에는 경주시청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보편적으로 여기 민원 안내, 시민 참여, 살기 좋은 경주, 그 경주에 가보니까는 상징인 이런 말이 있었어요. 상징. 그리고 그 밑에 CI라는 말이 있었죠. 그렇죠? 네, CI. 여기 금관? 예. 시티 아이덴티티라 그래가지고 지금 금관이 심볼 마크로 되어 있는데 시정 구호, 뭐 시캐릭터, 농산물 브랜드, 이사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여기 왕과 여왕의 모습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 그림을 복사해서 붙이기 힘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프린트 스크린키 눌러서 붙여넣기 해서 잘라야지. 자, 프린트 스크린키 누르고 답안지 와서 붙이기 하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잘라야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 갔어? 그리고 얘를 이제 확대해보면 나오겠죠. 이렇게 해갖고 뭐 제출해도 되고, 그림은 복사가 가능하니까 복사하셔가지고 쓰셔도 되고. 그럼 다시 들어가서요. 다시 들어가서 아까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는 상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잘 모르면 우리가 검색하면 되고, 퍼즐 문제 같은 거 검색하면 되겠죠. 퍼즐 문제. 제가 5번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퍼즐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중에는 꼭 뭐가 나오냐면은 지하철 검색, 버스 노선 검색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공 문제는 어느 한 사이트에만 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답이 나오면 얘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장하고 전송하는 거죠. 다시 이제 답안 양식을 불러와서 여기다가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뭐 굳이 저장 안 할 거라면 그냥 이거 갖고 연습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스팸 메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스팸 메일에 관한 이야기. 스팸이라는 말 뜻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어느 회사가 통조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스팸이라는 통조림을 만들었는데 얘를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가정집마다 우편함을 열어보면 다 스팸 광고지가 꽂혀 있었대요. 그래서 굳이 볼 필요도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스팸 메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고요. 원래 정식 명칭은 정크라는 메일, 정크라는 말은 사전적인 뜻이 쓸데없는, 쓸모없는 이런 말이래요. 근데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스팸이란 통조림이 정크푸드래요. 안 먹는데요. 쓰레기 음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정크푸드.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걸 명절 때 선물로 준대요. 그래서 그게 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팸을 통조림을 먹다 보면 다른 반찬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스팸 메일을 보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못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이 스팸 통조림이 만들어졌을 때 광고물을 대대하게 홍보했나봐요. 그래서 스팸 메일이라고, 광고성 메일이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근데 이 스팸 메일에 대한 옳은 것은 뭐냐 했는데, 바이러스는 아니죠. 바이러스 감염은 없어요. 원치 않은 음란물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래나? 받은 메일에서 수신 거부를 하면 절대 다시는 오지 않는다? 다량의 스팸 메일이 와도 메일함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야? 옳은 걸 찾는 거야? 이상하죠, 답이? 여러분 답이 뭐예요? 옳은 거라면? 자, 네 번째, 메일함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스팸 메일을 막 대량 공격을 해요. 그러면 지금이야 메일함이 용량이 제법 커서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메일함이 작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보내버리면 다른 우편물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스팸 메일 공격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수신 거부를 하면 오지 않는 게 원칙인데 다시 안 옵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원치 않은 음란물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원치 않은 음란물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떻게 스팸 메일을 클릭하다 보면 그런 안 좋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죠. 그렇죠. 바이러스 감염은 없다. 근데 스팸 메일에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수 있죠. 1번은, 2번이 옳은 건가? 2번이 옳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래저래. 두 번째,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 가짜 금융 홈페이지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고요. 예금 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가짜 금융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절대 입력 금지 맞고요. 요즘 저기 어느 경찰청에 있는 경찰관, 이 사람이 가수도 한대, 가수. 근데 재능 기부로 트로트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 방송에 보니까 나오던데.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다쳤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도 속지 않는다고 뭐 트로트 노래를 보급을 하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삭제할 필요는 없죠. 브라우저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네 번째는 의미가 없는 말이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는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영화제가 3군데가 있는데 각각의 영화제에 들어가서 개막작을 일일이 찾아보는 게 빠를 건지, 아니면 유령의 도시나 이런 작품들을 검색을 해보면 어느 영화제에 개막작으로 사용을 했다고 나올진지, 그렇게 찾는 게 빠를지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도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23분까지 풀어보세요. 23분까지. 나머지는 또 제가 또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교재 보시면은 인쇄물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또는 뭐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디에다 물어볼 거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은 네이버에서 물어보면 답이 나올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편하려고 사실 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국가통계포털이나 또는 이 나라 지표라든지 이 나라 일터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사이트를 링크를 좀 걸어 놨어요. 네. 이런 것들 걸어 놨는데, 그 중에 이제 코시스라 그래서 통계청 국가기관 홈페이지잖아요. 통계청 안에 통계만을 다루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걸 이제 국가통계포털이라고 해서 포털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게 cosis.kr입니다. cosis.kr. 얘가 평상시에는 안 쓰는데 검색할 때 꼭 나오더라고요. 이 나라 지표라든지 index.go.kr이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길래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한번 좀 볼게요. 무더위와 집중호우 영향으로 최저값이 뛰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렇게 상승했다. 이건 부연 설명이라 그랬어요. 제대로 된 건 무슨 얘기죠? 2018년도 8월달 현재 신선식품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인지를 전국지수 검색해보래요. 그러면 제가 이걸 네이버에 한번 물어볼게요. 네이버에 가서 얘를 검색을 하면 과연 얘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런 걸 물어보면은 블로그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이런 이걸 이제 통계청에 있는 블로그죠. 통계청 블로그에서 이런 거를 이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서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못 찾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라고요? 8월 달이죠? 이게 답이네. 103.48이 답이네.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소비자 물가 지수니까. 근데 이게 네이버의 블로그,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죠. 이런 정보가 없으면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찾아보는 게 이제 코시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에 들어가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찾아봐야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보세요. 신선식품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검색을 해보면 원래는 이런 거예요. 얘가 물가 가게니까 물가 지수니까 물가 가게에 있겠지. 만약 보건복지 관련된 거 얘를 클릭해 보는 거죠. 그렇죠. 얘를 클릭해 보면 물가 가게 정보가 나올 테고, 이 물가를 클릭해 보면 물가 지수가 있는지, 가게 가야 있나? 소비자 물가 지수, 가게는 물가인데, 선지 쌀값 지수, 소비자 물가 여기 있네.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있네. 그렇죠? 여기. 연도별 소비자 물가 지수, 월별 소비자 물가 등락률,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신선식품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 있네.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 조사 안에 신선식품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보는 거. 그럼 문제는 전국 총지수죠. 2017년 8월달 총지수 103.48 나왔네. 그렇죠. 이게
통계청에서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네이버에서 안 나와요. 이거는요, 네이버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통계청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네이버가 이 많은 정보를 일일이 다 검색하러 다니질 못해요. 이런 거는, 이거는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니까. 답은 103.48이라고 하는 게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17년도 7월달은 어떻게 되고, 신선식품 제외하고는 어떻게 되고, 신선식품만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여기 뭐 8월달, 7월달 종류별로 다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신선어계, 뭐 신선채소, 신선과일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2015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제 통계 원문 하나 답을 찾았어요. 이 문제는 하나 답을 만들어 냈고요. 두 번째 문제, 페이지를 넘겨서 경제활동인구 통계를 보면 하고 나왔어요. 15세 이상 되는 경제활동 인구가 4,377만 6천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2,787만 9천 명이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로 움직이나 봐요. 일반 학생들은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니까 빼고. 그러면 2017년 7월 현재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몇 명인지를 찾아보래요. 답만 찾으면 돼. 그게 질문이 이제 요거잖아요. 질문이 요건데, 요거를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네이버에다 물어봤더니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이런 정보가 있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아까 여기다가 7월 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를 만약에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에 통계청 블로그가 있네. 아까 통계청 블로그에서 나온 거,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 조사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65세) 이상 되는 나오나? 정확하게 숫자가 나옵니까? 요거는 아니고, 고령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령층이 55세 이상 79세까지고 65세 이상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것도 월별로 안 나와 있잖아. 여기 15세 이상은 라고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이라는 말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못 찾으면 방법은 뭐다? 통계청에 또 들어가야지 뭐. 자, 인구 가구로 들어가야 될지, 경제활동 인구 가구의 경제활동 인구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고용임금에 가서 고용에 가니까 경제활동 인구 조사가 있네. 그렇죠. 여기 고용, 다시 보시면 통계 포탈에 가면 고용임금이라는 곳에 가보면, 고용임금에도 고용이라는 곳에 가보면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아까 여기 인구 가구에 가보면 연결되니까 인구 가구에는 없다 해도 밑에 고용임금에는 고용 부분에 경제활동 인구 조사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문제가, 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총남, 이걸 봐야 되나? 찾아봐야지 뭐. 여기 있다.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성별은 아니니까 65세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연령별 눌러보는 거죠.
근데 혹시 이런 걸 누르면 화면 밑에 팝업이 차단됐습니다. 팝업을 오픈해 주세요. 허용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뜰 때가 있어요. 그걸 해야만이 이 창이 떠요. 안 그러면 안 뜹니다. 팝업창 열어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팝업창 열어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들어와 보셨어요? 그러면 2017년도 9월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7월이라 그랬잖아요. 7월. 그런데 여기 보면 65세 이상이 여기네. 여기 얘가 65세 이상 인구잖아요. 그렇죠? 여긴 15세 이상이고 여기 65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15세 이상이고 여기 요 숫자 65세 이상. 그러니까 50에서 59세는 얼마고, 예, 여기 65세 이상인데 앞부분은 15세 이상 경제활동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 줄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는 거죠. 밑에서 네 번째 줄이니까 2017년도 7월인가요? 2017년도 7월이니까 6월이고 7월 여기네. 그렇죠? 7월 맞았네. 그렇지.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쪽에 밑에서 네 번째니까 2399. 아까 2399였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줄이었잖아요. 왼쪽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65세 이상이니까, 예, 여기 2017년 7월이니까 2399 복사 떠서 답안지에다가 가로 열고 1000명 이렇게 돼 있었겠죠. 단위가 몇 천명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 1000명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명인지 보여주라 그랬으니까 가로 열고 1000명이라고 단위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쓰시면 되죠. 뭐 앞에 컴마, 이 컴마는 뭐 빼든 넣든 상관없고, 답은 이제 2399 239만 명, 239만 9천 명이란 얘기겠네. 뭐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계청 들어가시면 이게 통계 포털에서 물어보면 그나마 괜찮아요. 나라 지표에서 물어보면 또 이제 헷갈리는 거야. 예, 나라 지표가 있어요. 지표란 개념하고 통계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계로 내는 거고, 지표는 미리 예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 지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는 거고, 2019년도 지표는 뭐 이런 거는 통계청에는 안 나오잖아요. 지나간 과거가 통계에 나오는 거니까. 이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지역, 충청남도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지역 통계를 들어가야 돼. 지역 통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중앙행정기관에 어느 뭐 예를 들어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뭐 이런 거, 그럼 경찰청에 또 찾아가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경제활동 인구라고 써 있으니까는,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면 인구에서 찾을 수도 있고, 경제활동하는 건 고용에 관한 거니까 고용으로 찾을 수도 있겠고, 과학환경이나 교육문화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여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천상 여기도 고용임금이 있네. 그럼 여기는 클릭해보면 되고, 고용 클릭해보고, 경제활동 인구 조사 나오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 총람을 봐야 될지, 경제활동 인구 총람을 봐야 될지, 구직기간을 가지고, 이건 2014년 12월까지만 있으니까 얘는 찾아볼 수가 없죠. 올해 7월 걸 물어봤으니까 이건 아니고, 청산 요거네. 요거 현재까지 있는 거 얘를 눌러보는 거죠. 그리고 성별은 아니고, 성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령별로 따져봐야 되고, 연령별 클릭해보고,
근데 9월까지만 나와 있나봐. 9월까지. 아직 10월 거는, 지난달 거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자, 이건 뭘까? 내림차순, 오름차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있는데, 이건 숫자 큰 걸 갖고 따질 때 쓰는 건데, 그거 할 필요 없이 우리 나이로별로 알아야 되니까 65세 이상을 찾는 거잖아요. 65세 이상.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15세 이상 인구는 아니고 65세 이상이니까 요게 65세 이상이고, 그 중에 취업자가 어떻게 되고 실업자가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취업자나 취업차를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경제활동 인구도 아니고 경제활동 인구를 찾아야 되니까 아래줄에서 네 번째 거를 찾아야 되고, 2011년도 7월달에 이 동네니까 이 동네 가서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2399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화면이 제가 여러분보다 글자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화면이 좀 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고 조금 정신사나운데, 2017년도 7월을 맞고요. 경제활동 인구 밑에서 네 번째가 65세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2399가 답이 나온 거죠. 이제 그러면 이거는 다음 문제 B형 C형은 9월달에 시행했던 문제예요. 9월달에. 이 9월달에 시행했던 문제 중에서 쉽사리 풀 수 있는 문제는 후딱 푸시면 되고, 여기 이런 것도 나오네. 잠실구장에서 경기 일정이 나왔어. 근데 이거는 2017년 7월달, 8월달에 경기할 건가 봐. 아, 여기. 이게 지금 9월달 문제지니까, 이게 9월달 문제지. 방금 전에 풀었던 게 10월달 문제지고, 그 뒤에 있는 게 9월달 문제지니까, 9월달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야구, 프로야구 경기 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프로야구 KB리그 일정에 가보면 나오겠지 뭐. 그렇겠죠? 이거를 네이버에다 물어보지는 말고 경기 일정을 찾아보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있다. 통계청 자료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귀농인 수가 몇 명이냐. 작년도 이런 거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예. 통계청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 통계를 찾아야 될지 뭐로 찾아야 될지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요. 귀농인은 인구수에 나올지 아니면 어디에 나올지는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랬거든. 그럼 통계청 통계 포탈에 있겠지 뭐. 검색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정답이 없더라고. 책자에도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책자에도 보면 세밀한 설명은 안 나와 있고요. 방법론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시고, 특히 아까 그 통계 포탈 cosis.kr에 들어가서 많이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